안녕하세요.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48가지 법칙. 이거 참 언제 봐도 흥미로운 책이죠. 네, 맞아요. 꼽 씹어볼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는 법칙인데요. 22번째 법칙, 항복전술을 사용하라. 약점을 권력으로 변모시켜라. 이걸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아, 항복전술.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저희가 받은 자료 22 항복전술, 약점을 권력으로 변모시키기 발췌본을 보면서 이 독특한 전략을 한번 같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약할 때는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 이게 사실 처음 들으면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쉽게 받아들이긴 어렵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렇게 좀 직관에 반하는 전략이 어떻게 실제로는 힘을 얻는 길이 될 수 있는지 그 작동 방식을 이해해 보는 겁니다. 자,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네, 자료를 보면 법칙 22의 핵심, 이건 꽤 명확해요. 그러니까 내가 명백시 약자일 때 괜히 명예나 자존심 때문에 무모하게 덤비지 말고 차라리 항복을 택해라. 이건데 네, 그렇죠. 이게 근데 단순히 그냥 졌다고 인정하라는 뜻일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복은 그냥 모든 걸 포기하는 그런 굴종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가요? 네, 오히려 전략적인 후퇴에 가깝다고 봐야죠.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항복이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걸 벌어주거든요. 귀중한 거요. 예를 들면요? 바로 회복할 시간, 그리고 상대를 은밀하게 괴롭히거나 약점을 파악할 시간, 또 결정적으로는 상대 힘이 약해지거나 상황이 바뀔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죠. 아, 시간을 번다. 그건 알겠는데 상대를 괴롭힌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항복하면서 어떻게 상대를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전술의 어떤 묘미랄까요? 보통 상대는 우리가 저항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막 분노하고 그러길 기대하잖아요. 네, 그렇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너무 순순히, 심지어 자료 표현대로 다른 뼘마저 내미는 듯한 태도로 나오면 상대는 오히려 당황하게 돼요. 아, 뭔가 김이 새는 건가요? 그렇죠. 승리의 만족감도 제대로 못 느끼고 오히려 이 예측 불가능한 태도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휘둘리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분명 내가 졌는데 실제로는 내가 그 상황에 어떤 심리적 주도권을 가져오는 그림이랄까요? 와, 그러니까 겉으로는 완전히 져주는 척하면서 네, 속으로는 아주 냉철하게 다음 단계를 계산하고 있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것, 그게 핵심입니다. 이야, 겉과 속이 다른 연기라 듣기만 해도 이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 법칙을 안 따르고 그냥 약한 상태에서 명예를 지키겠다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료에 나온 멜로스 섬 사례가 딱 그런 경우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 펠로포네소스 전쟁 때 멜로스 섬의 비극이 이 법칙을 어겼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작은 섬이었는데 강대국 아테네가 항복하라고 했죠. 네. 근데 멜로스 사람들은 거부했어요. 주된 이유가 뭐냐면 명예, 정의, 그리고 우리 동맹 스파르타가 도와줄 거다. 이런 기대였죠. 하지만 아테네는 굉장히 현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아테네 사절단이 명예라는 잘못된 관념에 속지 말라고 직접 경고까지 했다면서요? 맞아요. 아테네는 철저히 힘의 논리를 내세웠는데 멜로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명분이 옳다는 어떤 믿음, 감정에 더 기댄 거죠. 결과는 참혹했죠. 네, 정말 비참했습니다. 아테네가 멜로스를 완전히 파괴해버렸어요. 성인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팔아버렸죠. 자료 분석을 보면 만약 멜로스가 처음부터 항복했다면 물론 당장은 굴욕스러웠겠지만 일단 살아남아서 나중을 도모할 수는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요? 뭐 아테네 내부에서 미묘하게 분열을 조장한다거나 아니면 아테네가 다른 전쟁 때문에 약해졌을 때 슬쩍 독립할 기회를 본다거나 그런 식이죠. 아, 근데 그들은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했고 결국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감정과 명분에 너무 치우친 대가였던 거죠. 정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실적인 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딱 보여주는 사례네요. 그럼 반대로 이 항복 전술을 아주 성공적으로 사용한 케이스는 어떤가요? 베르톨트 브레이트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게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독일의 그 유명한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이트가 메카시즘 광풍이 불던 1947년에 미국 하원 반미활동위원회 HAUC 청문회에 불려갔을 때 일화는 정말 법칙 22의 교과서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막 동료 예술가들도 많이 불려가지 않았나요? 네, 그랬죠.
소위 할리우드 식구인이라고 불리던 동료들은 위원회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면서 신념을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죠. 어떻게 보면 순교자의 길을 택한 셈이에요. 아, 하지만 브레이츠는 달랐군요. 어떻게 했길래요? 단순히 잘못했다고 싹싹 빈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그의 방식은 정말 교묘했어요. 겉으로는 위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겉으로는요? 네, 아주 정중하게 행동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심지어 위원장이 좋아한다는 시각까지 피우면서 굉장히 협조적인 인상을 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그게 다 계산된 연기였다는 거죠? 네,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연기한 건가요? 그가 영어가 좀 서투르다는 점을 아주 잘 이용했어요. 통역사를 데리고 가서 질문하고 답하는 사이에 시간적인 또 의미상의 어떤 간극을 만들어낸 거죠. 아, 통역을 거치면서요? 네, 그걸 통해서 질문의 핵심을 교묘하게 피하거나 일부러 좀 모호하게 애둘러서 말하면서 위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겉으로는 엄청 순응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답변 내용을 통해서 은근히 위원회를 조롱하고 있었던 거예요. 와, 진짜 대담했네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하게 연기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결과는 어땠어요? 위원회가 정말 속아 넘어갔나요? 네,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위원회는 브레이트의 그 협조적인 태도, 겉으로 보이는 권위에 대한 존중, 여기에 그냥 만족해버린 거예요. 만족했다고요? 네, 심지어 그를 좋은 본보기라고 칭찬까지 하면서 별다른 제재 없이 그냥 풀어줬습니다. 와, 브레이트는 청문회 바로 다음 날 미국을 떠나서 유럽으로 돌아갔고요. 거기서 자기 예술 활동을 자유롭게 계속 이어갈 수 있었어요. 다른 동료들은 힘든 길을 갔는데 그렇죠. 정면 충돌과 순교를 택했던 동료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간 거죠. 겉으로 항복함으로써 자신의 장기적인 목표, 즉 창작의 자유를 지켜낸 겁니다. 이게 바로 겉모습과 실제 의도 사이의 그 간극을 활용한 전략적 항복의 힘이라고 할 수 있죠. 브레이트 사례를 보니까 항복이라는 게 진짜 능동적이고 계산된 행동일 수 있구나. 그냥 수동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주도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른 역사적 사례들도 좀 있죠? 중국 월나라 왕 구천 이야기도 흥미롭던데요. 네, 춘추시대의 원나라 왕 구천 이야기도 아주 유명하죠. 오나라하고 전쟁에서 진 다음에 도망가지 않고 오나라 왕 부차한테 항복했어요. 항복을 했군요. 네. 그리고는 3년 동안 마곡간지기로 일하는 등 온갖 모욕을 다 견뎌냈죠. 우리가 아는 그 와신상담 있잖아요. 아, 와신상담. 네. 쓰디 쓴 쓸개를 맛보고 거친 섭에 누워 자면서 복수를 다짐했다는 그 고사성어의 주인공이죠. 겉으로는 완벽하게 복종했지만 속으로는 복수의 칼날을 계속 갈면서 때를 기다린 겁니다. 결국엔 복수에 성공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항복했기 때문에 오히려 적의 심장부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오나라 내부 사정이나 약점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오나라가 방심하고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군사를 일으켰고 결국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복수에 성공했죠. 이야. 만약 도망쳤다면 결코 얻지 못했을 기회를 항복을 통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19세기 일본의 사례도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서구 열강이 막 압력을 가해왔을 때 군사적으로 저항하는 대신에 문호를 개방하고 서구 문물을 받아들였잖아요. 네, 그것도 일종의 전략적 항복 혹은 자료 표현대로 부드러운 침략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침략이요? 네, 당시 일본은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서구를 이길 수 없다는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봤어요. 그래서 무력으로 저항하는 대신 우호적인 동맹을 맺고 외국인을 모방하는 방식을 택한 거죠. 겉으로는 따라가는 척하면서. 그렇죠. 겉으로는 서구 압력에 굴복하고 그들 문화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걸 통해서 서구의 기술이나 제도를 엄청 빠르게 흡수해서 국력을 키운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서구를 따라잡고 능가하는 심까지 갖추게 됐죠. 이것도 당장의 자존심보다는 장기적인 실리를 택한 아주 전략적인 판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여러 사례들을 보니까 법칙 22가 단순히 어떤 위기 상황에서의 임기응변이 아니라 더 큰 그림에서 힘의 판도를 바꾸는 그런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법칙을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법칙 전체라는 더 넓은 틀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연결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 법칙이 그린이 책 전체에서 계속 강조하는 간접성, 그리고 외양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를 아주 잘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간접성과 외양? 네. 권력을 다룰 때는 노골적으로 힘을 과시하거나 야망을 드러내기보다는 때로는 좀 교활하게, 미묘하게 상대의 눈을 속이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항복 전술은 약점을 가장해서 상대를 안심시키고 그 뒤에서 실제 힘을 키우거나 상황을 통제할 기회를 엿보는 거니까 이런 어떤 기만, 외양 관리의 정수라고 할 수 있어요. 겉모습과 실제 의도를 다르게 가져간다?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현실에서 항상 통하는 방법일까요? 물론 당연히 위험성도 따르죠. 연기가 어설프거나 간파당하면 오히려 더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권력의 세계가 종종 그렇게 이상적이지만은 않다는 게 그린의 관점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연결점은 바로 감정 통제입니다. 감정 통제요. 네. 아까 멜로시 사람들 이야기했잖아요. 명예나 분노 같은 감정에 휘둘려서 결국 파멸을 맞았듯이 이 권력 게임에서는 감정적인 반응이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상대가 도발할 때 확 반응하는 거요. 그렇죠. 즉각적으로 격하게 반응하는 건 정말 피해야 할 함정입니다. 항복 전술은 당장의 굴욕감이라 복수심 같은 걸 꾹 누르고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냉철하게 이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요구하거든요. 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권력을 유지하고 또 확장하는 핵심 기술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자면 이 법칙은 순교의 함정을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순교의 함정? 네. 순교라는 게 때로는 동정심을 유발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리는 이걸 지저분하고 불확실한 전술이라고 좀 낮게 평가해요. 왜 그렇게 평가할까요? 가장 큰 문제는 순교자 본인은 살아서 그 결과로 얻어지는 권력이나 변화를 누릴 수가 없다는 점이죠. 아, 그쵸. 죽으면 끝이니까. 네. 그래서 힘이 약할 때는 괜히 명예로운 죽음이나 상징적인 저항 같은 유혹에 빠지지 말고 생존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항복 전술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라. 이게 법칙 22의 아주 현실적인 조언인 겁니다. 살아남아야 다음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정리를 좀 해보자면 법칙 22 항복 전술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항복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는 거네요. 그렇죠. 항복이 무조건 패배나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힘을 아끼고 시간을 벌고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한 아주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겉으로 약하게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힘을 키우는 방법. 이게 오늘 우리가 탐구한 핵심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접근 방식이 때로는 너무 계상적이고 좀 비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해요. 네, 그런 면이 있죠. 하지만 이게 로버트 그린이 제시하는 현실 세계의 복잡하고 때로는 좀 냉혹한 권력 작동 방식의 한 단면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약점마저도 권력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시각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항복이 가진 어떤 전략적 가치, 그러니까 겉으로는 굴복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계산된 움직임으로서의 항복을 강조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한번 이 점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계산된 전략적 항복과 정말로 모든 가능성을 다 써버리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받아들이는 진정한 의미의 포기 혹은 패배 인정,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 전력적 항복과 진짜 포기. 네, 만약 여러분께서 압도적인 힘의 차이나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여러분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언제 굴복하는 것이 다음 수를 위한 현명한 포석이고 또 언제 그것이 그냥 현실적인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인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